네, 반갑습니다. 새날의 유일한 청년 코너 업데이트 200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0회요. 벌써 200회네요. 이게 사실 200회를 오늘이 200회라는 거 저희는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200회를 어떤 슬픔, 분노, 우울로 맞이하느냐, 아니면 그나마 조금 기분 좋은 또는 어떤 상식적인 또 그런 200회를 맞이하느냐 그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 좀 상식적인 그런 이게 있어서 다행히도 여러분들께 조금 밝은 분위기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가볍게 소개를 먼저 드리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주청년 스피커 정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노무현재단 이사 황희두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입니다. 이 새날 업데이트가 이전에 청국장이었잖아요. 청국장이 예. 그 19년 11월 민주당 총선기획단 들어갈 무렵에 딱 시작된 프로라서 다음 총선을 맞이하는 지금 기분이 되게 묘합니다. 와, 벌써 벌써 다음 1화부터 총선. 함께 하셨군요. 네, 그렇죠.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음. 자, 그 옆에는 또 우리 해외 출장 다녀오신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오이석님 나오셨습니다. 네, 국제활동가 오이성입니다. 제가 출장 갔다 오고 약간 몸살이 나가지고 목소리가 살짝 잠겼습니다만 오늘 뭐 내용 전달에는 전혀 문제 없을 거니까요. 뭐 개의치 마시고 네. 오늘도 재밌는 방송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날의 미래 권력 보람 PD님 나와 있습니다. 네, 새날의 막내 보람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마치 200회 특집 선물을 굉장히 좋은 큰 걸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00회 축하. 그래도 우리 채팅창에서 아이고. 저희 200회를 축하해 주시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래서 어제 그 새벽 4시인가요? 오늘이죠. 오늘 그러니까 오늘 새벽 4시까지 잠 못 이루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좀 기분 좋게 좀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가 그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주제로 넘어가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은 제가 뭐 사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조금 좀 정리도 잘 돼 있고 의미가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추석이 있으니까 이 추석 밥상에 이런 사진 같은 거 밭가리용으로 뭐 이렇게 밥상에 이거 올려요? 그러니까. 프린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밭가리용으로 네. 이런 내용을 좀 숙지하고 계시면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취지도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그 뭐 동원될 검찰청 수만 해도 3군데 압수수색 횟수 376회 이거는 뭐 박근혜 최순실 그 국정농단 때보다도 더 많은 압수수색 횟수라고 맞습니다. 하죠. 그리고 심하다. 수사한 날수 거의 뭐 2년 뭐 가까이 됐죠. 그쵸. 이거 727일 그다음에 수사 기록 장수만 해도 20만 장이 넘는. 근데도 결국에는 이제 사실상 무죄 판결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건 무죄 아닌가. 왜냐면 그렇게 많은 저런 인력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증거가 없다 이거라고 하면 기각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물적 증거가 그렇게 차고 넘친다던 한동훈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지금 뭐 역대급 밈이 막 탄생하고 있더라고요. 네. 모든 게 다 있는 무한. 모든 게 다 야. 있는 무한도전 무도 유니버스. 유니버스. 예. 동훈 씨, 나 알죠? 나 지금 이 현실 믿기지 않아요. 동훈 씨라면 믿기지 않을 만한 그런 소식이었죠. 그렇지. 야, 근데 압수수색을 저렇게 많이 하고 2년여를 지금 때려 부었는데 모든 역량을 검찰이 다 쏟아 부었는데 맞아요. 저런 결과가 네. 나온 거면 네. 책임자나 실무자서 벗어야죠. 왜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검사 탄핵이 또 되게 중요한 네.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검찰은 자기들 멋대로 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는데 지금 뭐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검사도 이제 책임지게 만들겠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짝 쫄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 탄핵.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동안 그래도 몸빵 역할을 하던 그러니까 보통 그 형님들이 위에서 이게 지탱해 주니까 뭐 내가 괜찮겠지 이런 생각했던 사람들 바로 한동훈 장관 법무능 장관 돼가지고 그렇죠. 일단 그 국민의힘 쪽에 신인규 씨가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일단은 그 인사 관련해서 전패를 했다 하는 것마다 지금 인사 논란 그렇죠. 터지고 있죠. 예, 그 검증 거기서 하고 있죠. 맞아요. 예. 네, 다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예전에 그 검사
그때 그 독직 폭행이라면서 정진호 네. 검사 그 무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탐사 그 2건 그리고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 뭐 등등 포함해서 5패를 했다. 아하. 다 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퇴해야지. 네. 신인규 씨뿐만이 아니라 또 이준석 씨도 뭐라고 한마디 또 거들더라고요. 아, 뭐 거기는 네. 이따가 뭐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엠팍에서도 등을 돌렸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맞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엠팍에서는 거기는 뭐 윤석열을 워낙 그 지지하는 그런 커뮤니티니까 네. 윤석열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솔직하게. 왜냐면 그쵸. 그럼 자기들 얼굴에 침을 뱉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그 화살이 지금 한동훈한테 다 돌아갔다. 네. 그럼 결국에 한동훈 이거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탄핵을 추진한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한편으로는 뭐 그래 구속 나와도 어쩔 수 없다라고 솔직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정상적으로라면 당연히 기각되는 게 맞지만 지금 그렇죠.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정상적이지가 않아서 마음의 준비를 또 한편으로는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딱 기각되고 나니까 와 근데 이거 기각 안 됐으면 어쩔 뻔했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감정이 맞아요. 정말 소용돌이를 쳤는데 근데 이런 승리의 기억들을 모아가면서 저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한편으로는 그 16년, 17년도 때 우리가 촛불 혁명을 통해서 그 17년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파면한다 했던 그때 그 장면 그리고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던 그 장면들 이런 승리의 기억들이 쫙 스쳐가면서 또 한편으로 대선 패배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 대선 때 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새벽을 기점으로 뒤집힐 때 네. 그 이제 거의 당선 확정 그 턴으로 넘어갈 때도 방송 중이었는데 그때 새벽이었죠. 네, 그때 이동형 TV에서 방송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좌표가 찍혀가지고 지금 이제 펜코, 뭐 엠팍 이런 데서 들어와가지고 조롱. 그치. 엄청 조롱하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순간 잊지 않겠다. 이게 또 그 순간에는 답답하고 짜증 나지만 또 이런 타이밍이 오고 이게 또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도 뭐 이게 또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어제의 성취 오늘이죠. 오늘의 성취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졌던 그 의원들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장이 이번에 기각되면서 본인들이 가결 투표했었던 어떤 그런 명분도 없어지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했던 어떤 이런 해당 행위에 대해서 총선도 다가오면은 또 당원들이 직접 심판을 할 것이고 또 그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아마 긴장을 누구보다 많이 하지 않을까 그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바로 이 결과 나오고 방송에 나와서 우리한테 오히려 이거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가결을 뻔뻔하네요. 했지만 야. 이게 당연히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대세전환. 놀고 있고요. 그 물론 좀 알아보니까 대표님이 당분간은 뭐 바로 이렇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타이밍을 본다. 그래서 어제 제가 또 글로 썼듯이 이 기각을 덕분에 이제 킬각이 나왔다. 프로게이머들 입장에서 이렇게 타이밍 러시잖아요. 딱 타이밍 보고 타이밍 잡았네. 네, 타이밍 잡은 거죠. 타이밍 러시 착착 진행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예, 뭐 시청자분들도 많은 의견 주시고 있는데 뭐 이런 질문인데 엠팍이 그렇게 똥통인가요?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커뮤니티의 역사가 뭐 사실 굉장히 좀 말하자면 긴데 그쵸. 사실 엠팍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했던 곳은 아니라고 원래 저도 아니었어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또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윤석열을 추종하는 그런 또 곳이 됐고 제가 한 2000년부터 엠팍을 들락날락했었는데 네. 야구를 무지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는 자유 게시판이 절대 저런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네. 상당히 재밌고 진보적이었어요. 한 19년쯤부터 좀 많이 변했다는 흐름이 있었는데 네. 뭐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이따가 뒷부분에 펜코 얘기랑 같이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체포동의안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요 얘기 간단하게 좀 여쭈고 싶은데 이 원내대표 새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동안 당을 흔들었던 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이제 징계 청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징계 청원이 5만이 넘어서 네. 이 당 지도부에서 입장을 명확히 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징계를 내릴까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 행위로 뭐 윤리위나 뭐 이런 데 회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희두님이 전에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있지만 그 단수 공천 없이 뭐 무조건 경선에서 이렇게 신임과 붙이는 방법이 있다. 막 이런 것도 좀 당원분들의 관심사인 것 같더라고요. 좀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는 당연히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네.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네. 뭐 이 가결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랑 또 별개의 건들이랑 섞여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예. 뭐 근데 그게 말씀하셨듯이 경선으로 가는 게 전 베스트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이 당에서 쫓겨나는 그림을 바라는 듯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쫓겨나는 그림. 그렇죠. 그걸로 또 열심히 장사할 법한 사람들이 보여서 아. 거기에 또 굳이 보조를 맞춰줄 필요는 없다. 그걸 몇 노리고 되게 자극적인 말 하면서 당원들의 비판을 끌어내고 네. 그걸 자기 무기 삼아가지고 막 문자 같은 거 공개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상민 의원처럼. 네, 뭐 이상민, 김병민 의원 이런 사람들. 그렇지. 근데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참 못됐다 생각이 들고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그들 니즈나 목표에 맞춰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마침 또 그 지역에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냥 예. 그 당원들이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승리하는 그게 제일 오히려 베스트 그게 아닌가. 그림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렇죠. 그림은 그게 낫죠. 근데 사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 쳐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네. 그건 당에서 잘 판단하겠죠. 근데 애초에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수 공천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쵸. 하자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공관위원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아, 있었는데 그러네요. 네. 아니 뭐 정치인들이 다 지역에 여긴 힘들어가지고 경선하면 진다, 본선에서 진다. 모두가 다 아니, 힘들죠. 그랬으면 4년 동안 뭐 했어요? 그렇지. 아니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있는 데도 있겠죠. 그치. 사고 지역도 있고 그런 게 여러 납득이 가지. 가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지역은 본인들의 나태함을 반성해야지. 근데 이게 어차피 또 현실적으로 총선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는 거 다 아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략적으로 도와야겠다. 민주당이라고 그냥 전국에 있는 사람 다 도울 생각 무조건 없습니다. 도울 생각 네. 없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결표를 던지고 나서 탄원서에 사인한 그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숫자가 이게 말이 숫자가 안 되죠. 말이 안 그렇죠. 맞잖아요. 안 맞죠. 근데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내가 공천 제대로 못 받을까봐 가결표 던지고 그걸로 딜 쳤다는 게 그날 아침에도 얘기가 계속 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맨날 대표한테 뭐 방탄이다, 뭐 리스크다 이런 얘기 계속 해놓고는 정작 자기들이 한 행위 자체가 정말 원칙에도 위배되고 그냥 자기들 계산에 따라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했다는 행위를 그대로 실토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이 그래서 오늘 들거든요. 새벽에 웃긴 게 그 fem코나 다른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왔던 게 한동훈 장관이 그 가결 부결 그 당시에 그 표정 그거 보면 되게 웃긴 게 한동훈 장관이 넋이 나가가지고 네. 이게 설마 가결이 될 줄은 상상을 못한 듯한 표정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다시 재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짤 나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가 않아. 원래 이게 부결이 돼서 방탄으로 팰라 그랬는데 방탄이 안 됐어. 가결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검찰의 무능함이 다 탄로났고, 음, 예, 뭐 그런 상황이죠. 맞아요. 예. 아무튼 조금 더 자세한 건 이따가 또 fem코 관련해선 좀 뒤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두님 주제에서 예, 좋습니다. 리넨 됐고 유시민 언제 나오냐. 예. 저희 방송에 유시민 사장. 이거 우리 방송이야. 예. 여기서 유시민 작가님, 푸나님을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오늘 주제 예. 때문에 썸네일에 얼굴이 썸네일을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줄 알고. 썸네일이. 주제 잘 정리해 왔습니다. 예. 네. 그거는 황희도 이사님이 대신해서 그때 이제 설명하도록 현장에 하겠습니다. 있었으니까 그쵸. 제가 느낀 점을 그렇죠. 예. 같이 했으니까. 네. 자, 아무튼 본 주제로 들어가죠. 네, 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석이 지지지부터 오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석의 지지지. 2주 만에 한 주 쉬고 다시 왔습니다. 확실히 해외에 나가면 조금 더 멀리서 한국을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또 이 한국이 또 역진하고 있고 특히 기후 환경의 미래를 팔아서 현재 또 도둑놈들이 착복하려는 여러 가지 수가 좀 많이 보여서 오늘은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저 출장 갔다 온 얘기를 조금 뭐 출장 보고 겸 또 오늘 컨텐츠와 연결도 될 겸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으로서 국제 원조에 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많이 주고 있는데 1년에 한 4조 원 정도를 세금으로 이제 다른 나라의 개발도상국에 공여를 하고 있죠. 원조 자금을. 근데 100 중에 80 정도는 우리가 직접 줘요. 그러니까 베트남,
뭐 방글라데시, 뭐 캄보디아 이런 식으로 1대1로 주는 게 있고 한 20% 정도는 국제기구, 유엔이나 그 외 국제기구를 통해서 줘요. 그런 걸 이제 다자협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한 5분의 1 정도가 있어요. 거의 직접 원조하는 게 그냥 직접이 일반적인 거의 거네요. 많죠. 예. 그리고 우리가 다자기구를 통해서 그 국제기구를 통해서 주는 대표적인 게 북한에 대한 쌀 원조가 있죠. 직접 못 주잖아요. 못 주니까. 그러니까 WFP 같은 그 유엔 산하 기구를 통해서 이제 뭐 공여를 하고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갔다 온 데는 이제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니카라가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 유엔 WFP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곳에 원조 자금을 줘서 진행한 학교 급식 프로젝트가 있어요. 요 사진인데 요 지금 이제 학교예요. 학교이고 그 학교에 원래 급식이 없었어요. 급식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WFP에 돈을 지원해서 WFP가 이 니카라가에 있는 이 좀 가난한 지역 겨고지에 가서 학교에 급식을 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요게 실제로 찍으신 사진인 거죠? 제가 직접 찍은 것이고 네. 이제 2021년에 이 프로젝트는 끝났는데 저는 이 세금이 잘 쓰였는지 평가를 하러 간 거예요. 그 이제 평가를 하러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표해서 간 거네. 그 뭐 그런 역할을 이제 부여를 받았죠. 여기가 이제 니카라가 수도에서 한 6, 7시간 정도 차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면 나오는 동네인데. 엄청 깊이 들어가셨네. 네. 그전에는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배고픈 상태로 학교에 왔었고 점심도 없어서 엄마들이 음식을 싸서 학교에 왔었어요. 근데 여기 뭐 교통편도 없고 산이고 한데 집에서 학교는 1시간 정도 거리야. 그 음식 한 거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비라도 와봐. 그리고 날씨는 또 얼마나 더워. 이 고역이었던 거죠. 근데 급식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밥 먹으면서 학습 효과도 좋아지고 부모님들이 일단 부담을 좀 덜고 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리고 방금 나왔던 그림에서 그 밥도 밥이지만 옆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그림이 올라왔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 자체가 파란 지붕. 네, 이 급식을 지원하는 부엌이자 식량 창고예요. 그리고 저 파란색으로 있는 물통은 빗물 이용 시설입니다. 저긴 이제 이 니카라가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로 인한 건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건기엔 요즘에 물이 없대요. 그래서 우기나 다른 때 비가 왔을 때 미리 모아놔야 돼요. 저장을 해두는구나.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로 아이들이 뭐 밥 먹기 전후로 손을 닦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저 탱크에 보시면 이제 태극기도 붙어 있죠. 대한민국이 공여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이들 손 씻고 있는 사진이에요. 네. 저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또 이제 그림이 하나 또 올라올 텐데. 저렇게 학부모님들 만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같이 해요. 어땠는지, 만족하는지, 뭐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설문조사 뭐 이런 거. 설문조사도 하는 거예요. 직접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도 돌리고 하면서 평가를 진행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런 평가를 할 때 다양한 요소 중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요소 중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가 2021년에 끝났어. 돈을 써서. 하지만 그 효과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죠. 지역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죠. 그러면은 어떤 게 기본적으로 필요할까?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은 이 건물이 프로젝트가 끝났더라도 잘 이용이 돼야죠. 네. 활용이 잘 돼야죠. 만약에 고장이 났어. 지역에서 고칠 수 있어야죠. 그러네. 기계가 막 다 한국 거야. 부품도 한국 거야. 근데 니카라가의 저 시골 마을에서 고장이 났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고치고? 방치되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재 같은 거는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면은 되팔아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쓸모가 없으니까 중고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세금으로 진짜 돈질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네. 이런 일들을 이제 방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이, 이 원조 활동이 단순하게 좋은 일하고 해외 봉사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기술적이고 여러 가지로 평가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심하게.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림이 하나 올라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G20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녹색 기술과 경험을 확산하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후변화 취약국엔 3억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녹색 기후기금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3억 달러를 공여하겠다는 건데 이 녹색 기후기금은 참고로 본부가 송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본부가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 여기에다가 이제 3억 달러를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평가했던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세금이 WFP라는 이 국제기구에 갔고 이 국제기구가 그 돈으로 프로젝트를 한 것처럼 아. 이 우리나라가 이 3억 달러를 GCF 이 녹색 기후기금이라는 곳에 공여를 하면 이 GCF라는 곳이 이 3억 달러를 갖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다자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GCF 국제 이 기후기금을 통한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담겨 있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많아지겠죠. 저 기사만 보면 뭐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수소와 관련된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글로벌 협업에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일단 이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면 이 소형 모듈 원전은 이 대형 핵발전소 후쿠시마 같은 거 한번 야단 나니까 이거 손도 못 대잖아요. 네. 이런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한 개량된 형태의 소형 모듈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달아요. 그걸로 발전해서 쓰죠. 네. 그런 것처럼 원전을 나눠가지고 집에다가 두던 뭐 동네에다가 두던 발전을 해서 뭐 전기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원전이 그 전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거 니카라과 같은 데 주면 전기 없는 데에 주면 전기가 잘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상용화가 안 됐고 기술도 아직 연구개발 단계예요. 근데 2027년까지 3억 달러를 활용해야 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근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아니고 그리고 원전이에요. 얘도 폐핵연료봉 어떻게 활용할지 등에 대한 안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개발도상국에다 주겠다고? 태양광도 있는데 왜 자꾸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 고장 나버리면은 니카라과에서 고칠 수 있나? 그러니까 국제 그 기금에 우리가 돈을 주고 거기서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주는 물품, 그러니까 소형 뭐 핵 모듈이나 태양광 이걸 우리가 선택해서 그쪽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하죠.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 중에서 뭐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싶어. 이런 프로젝트에 우리 돈을 사용하면 좋겠어라고 얘기는 할 수 있다. 합의를 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있지도 않은 기술, 게다가 위험 부담도 굉장히 큰 기술, 고장이 났을 때 현지에서 고칠 수 없는 기술을 개발도상국에다가 주겠다고?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뭐 수소차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이런 원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주는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정책 플랜을 갖고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 정책 부합성이라고 적절성이라고 하는데 나라마다 전력을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을 원하는 나라가 있고요. 풍력을 원하는 나라가 있고요. 수력을 원하는 나라가 있고 지열을 원하는 나라가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수소를 원하는 나라는 없어요. 어떻게 고쳐? 어떻게 써먹냐고요? 뭐 방글라데시에서 수소로 뭘 할 건데 도대체? 탄자니아에서 수소로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나라들에 그럼요. 수소를 주겠다는. 그럼요.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뭘 하겠다만 있는 거지 이 나라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뭘 하겠다가 없는 매우 저질스러운 외교 정책인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러니까 이런 목적도 없고 수단도 없고 명분도 이상하고 하니까 그럼 저런 얘기를 왜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뒤에서 보도록 하죠. 바로 그림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렇게 대단한 포부를 밝혔으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추진할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예산은 싹둑 깎아버렸어요. 네. 17조가 올해의 예산이었는데 14조로 깎았습니다. 내년의 예산이에요. 내년 예산이 17조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3조 원 정도를 깎아서 14조 원만 쓰겠대요. 아니 진짜 궁금한 게 지난주에도 희두님이 다뤘지만 청년 예산 어마어마하게 삭감했잖아요. 그리고 R&D 예산 삭감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전문가들, 과학기술 전문가들도 지금 안철수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R&D 예산 삭감. 근데 지금 기후변화 저 예산도 삭감했어요. 그럼 삭감된 예산은 다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우크라이나로 갔다. 아니 그 우크라이나도 뭐 사실 규모로 따지면 3조 규모인데 이 어디 간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이?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참 이게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인 건데 이 기본 계획이 뭐냐? 이 그림 보시면은 우리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십니다. 요 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 내용. 네, 요거 몇 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를 감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은 이제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가장 높은데 그 목표치를 줄여줬어요. 대신에 수소나 뭐 탄소 포집이나 그리고 국제 감축, 개발도상국에 나무 심어가지고 감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줄이지 않고 해외에서 줄이거나 없는 기술에 의존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헌법 소원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거.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개판으로 짠 기본 계획을 위한 예산조차도 깎아버린 거예요. 개판인 거예요. 개에게 미안하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에서 그림이 또 하나 올라올 텐데 계획도 없고 돈도 계속 깎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어떤 걸 깎았냐 보니까 환경부의 무공해차 사업을 깎았어요. 개발도상국에는 수소차 주겠대. 근데 우리나라에는 저탄소 차를 공급하지 않겠대. 전기차 안 하겠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야. 이게 무슨 정책 일관성이 있는 거야. 평가할 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게다가 그러네. 고용노동부가 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500억 정도 되고요. 또 녹색 금융 사업 30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일반 시민들을 기후 대응을 잘하게끔 지원하는 예산은 모조리 다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이러면서 개발도상국에다가 무슨 원전을 지원을 하고 수소차를 지원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웃기지도 않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결국은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평가할 필요는 전혀 없고 평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이 옆에 있는 뭐 원전을 활용하든 수소차를 활용하든 뭘 하든 이걸로 돈 벌어먹으려는 이제 도둑 세력들의 작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에다가 저런 거 지원하면 저같이 평가가 가지고 직접 보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네. 눈먼 돈이죠, 눈먼 돈.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명분을 내세울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이런 ODA 원조 자금을 활용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국익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럼 그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전부 다 한국 회사가 100억을 가져가서 그걸로 뭐 수소를 하고 무슨 원전을 하고 자동차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억을 갖고 그 현지에 1000억, 1조 짜리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국익인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 이미지가 좋아졌을 때 그러네. 대한민국 기업들이 나가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진출하기가. 그게 국익으로 가야지. 그 100억 갖고 그거 우리가 가져가고 삼부토건 이런 얘기가 다 여러 데 해야 되는 그렇지.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도 그 얘기 많았잖아요. 네. 원전이나 수소차 같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개발도상국에서 주겠다? 전 이거 옆에 있는 작전 세력들 도둑놈들이 작전 쓰는 거라고 봅니다. 바보 하나 데리고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결국은 국제 경쟁력 악화되는 거고요. 기후 대응 시대에 적응 못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꼭 그걸 바라고 뭘 해주자 이건 아니지만 결국 ODA를 통해서 의성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나라에서 좋은 성과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그 나라에 좋아진다면 그것만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거기에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오히려 더 깎아먹는 짓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국익에 가장 해로운 세력이 바로 가장 해로운 새다라고 했던 것처럼 네. 가장 해로운 세력이 지금 윤석열 그 반국가 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요 말씀을 우리 방송에서 더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의 전체 원조 예산이 2조 원대에서 4조 원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확 올라버렸어요. 이러니까 이 국제개발협력 분야나 이 시민사회에서 이 얘기를 강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을 잘 못해요. 왜냐면 일단 돈의 규모가 늘어났거든. 2배가. 그리고 묘하게 여론도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다른 건 몰라도 국제개발협력 원조 관련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네? 같은 환상을 자꾸 가져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저 기사만 봤을 땐 윤석열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헤드라인만 보면. 근데 네. 내용을 뜯어보면 전혀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분야에다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동의도 많이 하지. 동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너 왜 자꾸 정치적인 얘기해?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예산도 올리고 나름대로 하겠다고 하잖아. 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고관여인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더 아시고 정당에다가 요구하시고 어떻게 보면 약간 견제하시고 투표하시고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쓰는 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갖고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럼 약간 오늘 방송 컨셉이 약간 오이석의 뭐 기후 리터러시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아주 좋은 포장이네요. 그렇죠. 근데 의성님이 딱 말씀해주신 지점이 이명박이나 최순실이 노렸던 지점이잖아요. 맞아요. 국외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아무리 관심을 가지더라도 제대로 추적하기도 힘들고 모르니까 일단 예산이 어떻게 책정돼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맞아요. 미얀마에서 최순실이 그러니까 미얀마에 무슨 K 컬처 무슨 센터인가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이 마지막으로 담아지는 계좌는 최순실의 계좌였죠. 미얀마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개성공단 박사를 내고 미얀마로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후에서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사전에 미리미리 찾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내에서도 문제고 국외에서도 문제다. 그러므로 탄핵해야 된다. 오늘도 뭐 결론은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장욱님이 기후활동가님이 해박하고 유능하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주셨고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의석이 형님이 계속 좀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좀 알리는 역할도 해주시고 좋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람님. Show me the world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안일한 대응이 뭐 앞에서 의성님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반도를 얼마나 위협에 빠뜨리는지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이 만났잖아요. 네, 정세현 장관님께서도 새날에 나오셔가지고 북한이 포탄을 주고 위성 기술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국내외에서는 뭐 아직까지 만났지만 그렇다 한다 뭐 변한 게 없다 이런 얘기가 한편으로 나오면서도 그 향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을 좀 해보자면 일단 북러 간의 무기라던가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게 아니라 큰 방향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거다. 그리고 북한, 러시아가 미국에 반대하는 연대를 하자는 취지의 회담을 했고 중국의 동참을 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키는 중국이 쥐고 있지만 중국도 불편한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우리가 4명이 있는데 재훈님과 재훈님의 졸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재훈님이 너무 힘이 세고 큰 패권을 가진 거예요. 사회자니까. 저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성님하고 저기에다 반대하는 우리 회의 한번 하자라고 하고 우리 둘이 만나서 희두님을 꼬드기는 거죠. 야 너도 같이 하자. 중국이네. 그쵸 저희가 중국인 거죠. 중국이네. 그리고 재훈님은 근데도 알고 보니까 나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희두님이랑도 계속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었고 여기저기 다 접촉을 하고 있었어. 재훈님은 여기저기 다 접촉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재훈님의 졸개. 그게 윤석열이죠. 윤석열이네. 그게 졸개가 더 나대. 졸개가 근데 더 나대가지고 여기저기 막 난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네. 졸개가 더 나대네. 졸개가 더 나대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불편한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키를 갖고 있는 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희두님이 중국 입장이라고 봤을 때 네, 중국 입장이라고 봤을 때 사실은 뭐 미중 패권 경쟁 이런 단어가 유행처럼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중국이 이걸 덥석 물지 않는 이유도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경제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 당장 발을 담그지 않는다는 분석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왜냐면은 뭐 거기에 맞서서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경제. 맞아요. 네, 경제가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손해를 다 따져보고 있다는 거죠. 득실을 따져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망이 그래서 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입장 그리고 이 북중러라고 하는 연합 전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정부는 일단 북중러 협력 자체를 좀 평가절하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입장도 냈죠. 대통령실에서 입장도 내고 근데 지금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라고 하니까 한미일과 북중러를 비교하면 북중러는 상당히
협력 강도가 허접하다고 봐야 한다. 어. 그래서 중국은 한 발 빼고 있는데 미치겠다 진짜. 북한, 러시아하고 연대하고 같이 가면 얻는 손해는 엄청나서 적극 가담하지 않는 상황이다. 북중러를 마치 하나의 블록처럼 보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마지막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가담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는 그 나름대로의 분석과 전망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선 도쿄나 워싱턴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근데 이건 한국이 앞장서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북한이 오히려 외국과는 통하는데 한국을 패싱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 한국은 협상력을 어디에서나 다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정작 일본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서울을 통해서 가야 되긴 뭘 가야 됩니까? 저 졸개는 좀 생각이 있네요. 저 졸개는. 저 섬나라 졸개는 섬나라 생각이 조금 졸개는 났네. 아 섬나라 졸개는 아주 영악합니다 지금. 아, 또이또이 같은데 조금 낫구나. 또이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 또이또이면 기시다한테 너무 좀 실례인가요, 그거? 기시다는 윤석열이라고 같은 정도라고 했을 때 기시다의 표정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케이. 왜냐면 거기는 아마 사실 뭐 이용하는 거지 뭐. 이용하는 이름이 거죠. 시다라서. 그렇죠. 기시다의 시다인 거죠. 근데 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국가가 너무 큰 거잖아요. 근데 이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는 통일부라는 좀 특수한 부처가 있고 네.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그 통일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보는 차원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무리 미친 소리를 여기저기 난사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통일부에서 좀 제대로 된 중심을 잡는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사실 이 정부에 그걸 제가 엄청나게 기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까야 되니까 까자. 라는 말씀을 저는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통일부 고위 관계자조차도 이런 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오늘 또 그 신원식 저 인사청문회 있었잖아요. 근데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따 가서 봐야 되겠지만 아마 또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깔게만 산더미니까. 그러니까요. 네. 힘에 의한 평화? 그거만큼 구린 캐치프라이드가 없더라고요.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 그러면서 저거 열병식 했잖아요. 네. 근데 야. 인권을 얘기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는 뭔 개소리야. 인권을 제일 탄압하는 게 그 힘에 의한 평화가 일어났을 텐데. 그 국군의 날 행사도 사실 뭐 10년 만에 뭐 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 맞습니다. 궁금한 게 아니 국군의 날 행사에 원래 미군이 오는 거예요? 미군이 거기 왜 와? 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지금 딱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는데 예. 예를 들자면 방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나 안일하게 북중러 관계라든지 세계 정세라든지 한반도 상황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진을 간단하게만 보여주시면 이미 지나가는 내용이어서 아하. 예,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만났을 때 장면이고 네. 그 다음 사진을 바로 띄워주시면은 노동신문에서 나온 노동신문에서 나온 노동. 장면이고요. 그 다음 장면이 방금 재훈님이 말씀해주셨던 이 군 퍼레이드 준비했는데 지금 이게 북한입니까? 야. 한국입니까? 나 원래 그거 BGM 해서 쇼츠 만들려다 참았어요. 왜 참았어요? 이거 정지 먹을까 봐. 정지 먹을까봐. 그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어. 저기가 어디예요? 저기가 어딜까요 도대체? 평양 저 민민들이 서서. 순환공항 아니에요? 와, 나 난 진짜. 저게 어떻게 광화문 광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게 광화문 광장을 어떤 지도자들이 있게 되는지에 따라서 저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하는 이게 생각이 무슨 저도 짓이야? 아이고 비 오는 날 저렇게 아까 말씀해주신 군대만 것처럼 갔다 온 게. 13년 이후 처음 하는 행사인데 여기서 나온 게 저 장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시각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핵을 사용하면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다. 그냥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니네 핵 쏘면 그치. 니네 그냥 뭐 죽여버리겠다. 근데 뭐 저는 그거잖아. 근데 진짜 웃긴 게 야 너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너 혼자서 박살낼 거야? 이것도 아니고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미국 형님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맞아요. 약간 네, 사실 그러죠. 근데 네. 너가 뭘 하기 전에 너는 이미 끝났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핵 맞으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지율 세계 꼴찌가 웃기고 앉아있다 진짜. 그러니까 전쟁 나면 본인이 제일 앞에서 총 들고 나갈 것처럼 막 하는데 사실 그거 다 청년들이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총알바지 하는 거죠. 총알바지 공기방패 하는 되는 거고, 거예요. 쟤는 뭐 벙커에 들어가 있거나 어디로 도망가겠지. 근데 자꾸 왜 전쟁을 부추기니까. 그러니까 방금 저기 성남공항이었대요. 아 성남공항.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심해야 됩니다. 성남공항이었습니다. 네. 성남공항. 광화문 절대 아니고요. 성남공항입니다. 아니 근데 열병식에 광화문에는 그거 광화문 왔어요. 근처에서 들어왔잖아. 그 핵 정조대왕함. 네, 정조대왕함. 정조대왕. CG를 통해서 CG를 통해서 들어왔죠.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만 봐도 너무 창피한데 네. 외신에서도 이걸 다 다뤘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으로 외신에서 반응은 어때요? 이 국군의 날 행사. 외신에서 보면은 네. 지금 실제로 유튜브 영국 채널에 있는 댓글이 네. 하나 있는데 네. 북한의 쇼가 더 재밌었다. 북한은 불빛쇼라도 있었지. 아, 약간 이런 그러니까 반응입니다. 볼품 없었다. 할 거면 제대로라도 하지. 북한보다 네, 못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조롱의 의미, 오히려 좀 반어적으로 희화화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북한이 언제 통일이 됐나, 북한의 흡수 통일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북한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할까 싶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저렇게 보여주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군사들에 대해서 비용을 어떻게 지급하는 문제라던가 군사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가 됐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를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들이면서 예를 들어서 군대라든지 실제로 정말 돈을 사용해야 되는 곳에는 돈을 주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었고 한편으로 이걸 이렇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실제로 그때 뭐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정세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들을 책을 내용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김정일을 만나겠다라고 한다면 각자 역할을 정해주고 가상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이 문제 제기를 하면 김정은이 뭐라고 되받아치고 그럼 김대중으로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거를 다 연습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세현 장관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 아무런 자료도 없이 누가 몇 년도에 당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인상이 굉장히 깊었다고 하는데 이 남북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심하고 또 국가 지도자로서 이런 문제까지 굉장히 다 알고 유능해야지 되는데 윤석열은 일단 능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바보 같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능력이 너무 없다. 오늘 앞에서 뭐 새날 다른 코너에서는 KK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했거든요. 종을 쳐버리시네요. 죄송합니다. 윤석열 네. 종쳤다 이건가요? 아, 예. 좋네요. 그런 뜻이죠. 예, 예. 네, 근데 또 이 김대중 대통령 때 그래서 그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1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고 또 그걸 이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공동성명이 있었는데 9.19 공동성명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연설을 해주셨잖아요. 이 우리가 조작된 신화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셔서 예를 들어 경제에 대한 프레임이라던가 뭐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보수가 경제 안보 잘한다. 그게 조작된 신화다라고 그쵸. 했죠. 그게 조작된 신화고 우리는 거기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박정희 때도 7.4 성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 평화,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경제까지 이끌어내고 문화예술의 영역으로서 이거를 국가 브랜드를 올린 정권들은 다 민주정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4를 앞두고 한번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노무현 재단에서 14 남북 공동성명 그 기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나옵니다. 어떤 일로 노무현 재단에 또 등장을 하시고. 노무현 재단
이라 함은 네. 저희가 또 노무현 리더십 학교를 또 수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또 그렇기도 하고 당당하게 수료했죠. 당당- 예, 예. 예. 안 당당하게 수료한 네. 분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국민대 아무튼, 박사도 아무튼, 뭐 그런 네. 사람이 있는데. 그쵸. 예, 예. 당당하게 예. 수료를 했고요. 야. 그래서 그때 행사가 있는데 2시부터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노무현재단 채널. 노무현 재단 채널에서 거기서. 야,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힙니다. 다음 주에는 거기에 관련된 소식들도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상열님이 슈퍼챗 2만 원 보내주셨고 한 본부장님이 슈퍼챗 3만 원 아까 보내주셨는데 주제가 얘기 중이라서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순서죠. 황희재 스팀팩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희도의 스팀팩 이번 주 주제는 뭐 썸네일에도 나와 있듯이 유시민 작가님 직접 출연하신 건 아니고 오늘 겸유공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지금 낚시 한창 하시고 계실 거라 봅니다. 네, 뭐 네, 지금 네, 끝났겠지만 아무튼 이걸 왜 해야겠다 싶었냐면 지난 한 5일 정도 됐죠. 한 4, 5일 정도 됐는데 내내 유시민 작가를 까는 글들이 올라오고 정치권에서도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뭐 예상은 했지만 네. 정의당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뭐 청년 정치인들이 그걸 비판을 하더라고요. 뭐 비판이야 자유니까 그런 사실 것도 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허은하 같은 사람들도 바로 치고 나오고. 실명 언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네네. 몸집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네.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해서 저도 실명 얘기 안 하는 거고 네네. 민주당 정치인들도 똑같아요, 솔직히. 근데 네. 이게 뭐 물론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제 생각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진 하나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펜코 너희들 쓰레기야 막말 논란 이런 식으로 기사가 일단 나왔었죠. 근데 일단 몇 가지 전제하고 봐야 될 게 뭐냐면 펜코 하면은 2030 남성 전체가 다 있다는 식으로 있는 것 그거 자체가 프레임이고요. 그 제가 아는 아저씨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모 코치 예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40대입니다. 40대인데도 그 사람도 펜코에 글 올리고 있어요. 근데 네. 마치 무슨 2030 남성들만 저 펜코 하는 것처럼 그 프레임 잡는 것 자체가 일단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쵸. 그 지적 하나 하고 싶고 두 번째는 2030 남성을 쓰레기라고 한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일부 네.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연결을 지으면서 교묘하게 말을 섞고 있던데 명확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일단 어떤 기사에는 또 청년으로 또 이렇게 묶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청년들을 비판했다. 예, 막 섞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2030 남성 일단 저는 시작하기 전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설득 당연히 해야죠. 근데 다만 묻고 싶은 건 국민의힘이나 뭐 여태까지 언론이라든지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개딸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조롱해댈 때 어허. 그때는 왜 거기에 탑승해가지고 아 이게 막 마치 합리적인 비판인 것처럼 했습니까? 일단 그 너무 다른 잣대 그거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가 없지? 이런 지적을 하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유시민 작가한테 며칠간 저렇게 난리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아직까지 오늘 매불쇼 그 녹화 방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3만 명이 동시에 시청을 와.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영향력 그리고 이 지성인이라는 그런 타이틀과 또 본인들의 대장을 건드렸기 때문에 좀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좀 영향력을 꺼트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펜코에 그날 뭐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저게 실제 펜코에 올라온 네, 글인가요? 올라온 글이고 뭐 조회수도 많이 나왔는데 뭐 저렇게 비판하고 저랑 생각이 다르고 저도 욕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용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마삼중이다. 그러니까 마사중을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지금 오히려 노무현의 정신을 가져가고 있다고 저렇게 연결을 짓더라고요. 이게 이준석 대표 본인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키보드 밖에 있다. 그러니까 키보드만 두들기지 마라라고 본인의 그 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실제로 그 당선 안정권인 종로를 버리고 부산에 가서 지역구도 타파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진짜 험지에서 고생하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어떻게 저 마삼중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호남에서 순천에서 고생하는 천하람 씨가 훨씬 더 그 도전을 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구도를 저렇게 그 뿌리고 있는데 문제는 저게 막 몇 년 동안 계속 간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벌써부터도 저 서사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가만히 방치해 둘 거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갈 거냐? 전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님이 또 유시민 작가님 관련
그 발언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어허.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른 건데 이걸 보면 이재명 대표의 가장 최근 의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옥중 출마, 옥중 결재 언급하면서 굳세어라 제명아 힘을 보탠 거고 네. 요거의 본질은 뭐였냐면 유시민 작가님이 기싸움이라고 하셨죠. 네.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진영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본질적으로 기싸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동료를 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또 가가지고 민주당 정치인 지망생들이 아 유시민 작가가 뭘 몰라서 그러네 이런 거 보면 아 민주당에서 민주당 안에서요. 뭐 저쪽에서 그러는 거야 그냥 당연히 정치권에서 그럴 수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 아 나는 막 뭐가 어쩌고 팩트가 어쩌고 이런 거 보면 아, 정치인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해라 그냥 그런 얘기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별 기대도 이제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각으로 이제 킬각 잡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거고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거요. 유시민 작가님을 까면서 펜코에서 아 유시민 때문에 민주당 안 찍어. 아 나 민주당 찍으려 그랬는데 아 나 윤석열 너무 싫어갖고 한동훈 싫어갖고 아 나 민주당 찍으려 했는데 아 나 저 유시민 말 때문에 안 찍어. 아니 저번 대선에서 계속 그런 애들 아니에요, 쟤는? 맨날 그랬어요. 맨날 그런 애들이잖아. 놀고 있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오랫동안 제가 서칭을 해왔잖아요. 그 이탈한 사람 지금 꽤 많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박정훈 대령권. 그때 막 합리적인 목소리도 내고 분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펜코 안에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막 이제 보면은 글을 안 쓰고 이탈하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지금도 저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저런 식으로 선거 직전까지 끌고 가다가 결국에 결정적일 때 아 나 이러이러해서 민주당 안 찍어. 뭐 지금 뭐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준석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유시민 때문에 안 찍는다. 그리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만 아니었으면 나 민주당 찍었는데 아니면 또 뭐 난 누구 때문에 안 찍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저 뭐 황희도 때문에 뭐 민주당 안 찍음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분명.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2030 설득 대상입니다. 그리고 당장 저도 과거의 성향이 바뀌고 이명박 좋아했다. 옛날엔 펜코랑 성향이 거의 똑같다시피 했다. 그 얘기를 제가 책에까지 왜 박제를 해놨냐면 설득할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쓴 거예요. 근데 그런 대상과 도저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특히 현실 정치권에선 좀 구분을 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그런 있다고 보는 거고요. 사람들한테까지 힘을 쏟는 건 사실 무의미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 정치인은 그리고 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겠죠. 근데 지금 유시민 작가님이 현실 정치합니까? 평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매불쇼에서도 조정훈 씨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다 이제 비평가가 비평했다고 현실 정치인이 와가지고 나랑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그 하나예요. 그냥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 그 네임드에 탑승해가지고 이 기회에 내 이름 알리겠다. 내 합리적인 모습 보여주겠다. 내가 유시민을 깠어. 그렇죠.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유시민을 깠다고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뭐 열심히 하시고요. 그냥 다음 사진 보여드리자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님이 노력을 안 했냐?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펜코에 직접 인증글을 썼어요. 네. 이것 때문에 지지층 일부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굳이 왜 그런 행동을 그렇죠. 하셨냐? 왜 펜코에 가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돼서 그래도 국민이니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저렇게 갔는데 돌아온 건 비추와 조롱이었습니다. 비추 수천 개 달리고 결국 쫓겨났어요. 그때 낄낄대던 사람들이 지금 저 펜코에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쫄아가지고 아예 소통 자체를 안 했어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이게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 아닙니까? 그쵸.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과 저렇게 시도를 했던 사람 누가 더 조롱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 당시에는 저 대화 시도했다고 조롱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당장 이준석 대표도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 책임져야지 이러면 어떻게 회피하냐면 아 근데 이재명이 됐었으면 더 안 좋아졌을 거야. 맞아요. 이걸로 지금 회피를 하고 있어요. 펜코에서도 그대로 그 논리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과연 뭐 설득을 하는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저들 중에 얼마나 민주당을 찍을 것이냐. 그리고 하나 들어주면 다음 거, 그 다음 거 계속 들어달라 그러고 이거 안 들어주면 10가지 중에 9가지, 9단계까지 왔다 그래도 마지막 단계에서 아 나 이거 안 해서 안 찍어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놀아나는 게 과연 정치인의 역할이냐 이거죠. 제 진짜 얘기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네, 그런 지점들을. 그럼요. 근데 저도 그때 실시간으로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 방송이 거기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 앞뒤 맥락을 쭉 보면
이준석이 얘기하는 능력주의, 실력주의 이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너네 무임승차하지 마. 열심히 일한 것들만 그 자격이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게 딱 그 얘기였어요. 자유주의자로서 본인은 얘기를 했고 또 너네가 불만이 있으면 너네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고치고 싶으면 거기서 고치는 활동을 해. 가만히 앉아가지고 불평한다고 누가 다 그거 들어주지 않아. 누가 버스 태워주지 않아. 그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준석이 얘기하는 능력주의라던가 실력주의라던가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뭐 이준석이 뭐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엮이고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준석이 뭐 유권자들이 그렇게까지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실제로 정치인들은 못하는 얘기잖아요. 20대 여성은 여자라 죽었다라는 말만 난무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 얘기 했었던 사람 그래놓고 지금 유시민 작가한테 막 하는 얘기 보면 네. 적어도 이준석 본인은 그런 말에 자격이 없죠. 다른 사람 다 떠나서. 근데 거기는 또 막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이준석은 할 말했다, 남성들 목소리 대변했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본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만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그 얘기 뒤에 좀 더 할 예정이라서 좀 더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저들이 그러면 과연 합리적인 중도 남성 표냐? 남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2030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대선 과정에서 진짜 열받았던 게 그 스트리머 잼미 모녀가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얘기가 좀 맞아요. 복잡하지만 네. 결론은 혓바닥 살인마 뻑가라는 유튜버랑 fem코 악플러들 때문에 그 사단이 났다는 게 그 당시의 중론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책임진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창 대선 때라서 제가 캠프 측에 좀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정치인들한테 이거 문제 진짜 심각한 거다. 단순히 스트리머 두 분이 돌아가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본질적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민주당 차원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오래전으로 올라가 보면 연예인들 악플 문제부터 스스로 목숨 끊는 것까지 다 연결돼 있고 네. 자영업자도 연결돼 있고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냥 흐지부지 됐습니다. 당시 국민청원 20만 그냥 넘겼는데 뭐 제가 보기엔 뭐 뻑가나 fem코 욕 좀 먹을까봐 무서워서 회피한 사람들 굉장히 많게 느꼈고요. 그리고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히려 만약에 이걸 누군가 맡아서 추진을 했을 때 그 저 그때 엄청 털렸어요. 그때. 화살의 비난의 네. 화살. 신남년이랑 싸우니까 무슨 뭐 제 신상 뭐 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것부터 다 받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겠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한 줌이다. 저거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뭐 정치계열과 일반 갤러리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구분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정계일 사례 하나 갖고 왔습니다.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그 유세차가 엎어진 거예요. 사고 난 겁니다. 네. 근데 저 크크크크라고 글을 올려요. 그냥 한 개 글 가지고 와서 네가 뭐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 추천수가 100개가 넘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사진 분량이 많아져서 안 갖고 왔는데 거기에 누가 불편하다 그래요. 야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사고가 났는데. 그러니까 크크크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합리적인 뭐 중도고 뭐 그런 겁니까? 저런 사람들 비판하면 뭐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진만 보면 그냥 이 시청자분들이 와 저거 완전 일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만 보면. 네, 그 다음 사진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 보면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방송용으로 그나마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아주 일부 보여드린 건데 지금 꺼무익히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박제된 것만 하더라도 한둘이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린 그 잼미님 사건뿐만 아니라 12구 참사, 유족 모욕하고 2차 가해하고 좌표 찍게 한 거 다 있습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민주, 호남, 여성 등 그냥 틈만 나면 좌표 찍게 해가지고 그 좌표 찍기 때문에 잼미님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다 그렇게 되신 거거든요. 심각하다. 그래놓고 나중에 가면 자기들끼리 태세전환해요. 근데 제가 본질적으로 악플러들의 심리를 맨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수가 그러니까 나보다 더 심한 누군가가 있어.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런 나보다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 때문은 아닐 거야 라고 합리화하고 바로 다음 먹잇감을 찾아 떠나요. 이게 악플러들의 생존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언제까지 가만 냅둘 거냐 이거죠. 이것까지 표현의 자유고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의 대상입니까 이게? 그래서 희두님이 그런 지점에 대해서 항상 뭔가 대응을 할 때 뭐 금융치료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고소노 고발.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네. 그 고소를 했을 때도 당시에 fem코 다른 유저들이 나만 아니면 되라면서 손절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온라인의 익명의 뒤에 숨어서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거 좋은데 책임이 따른다는 걸 절대 잊어서 안 된다. 막상 소장 받을 땐 혼자 감내해야 되고 그 순간까지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 나만 아니면 돼 정서로 그냥 순절한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연락 와요. 경찰 통해서든 아니면 부모님까지 통해 갖고 연락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베 펜코 그 고소했을 때 제발 살려달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같이 욕하던 애들은 그 고소장 보고 다 숨어버리고. 그렇죠. 글 지우고 글삭티하는 거죠. 글삭티하고 제가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굳이 고소 안 하고 더 멋있게 이거 앞을 봤지만 당신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욕하고 남 죽어가더라도 그런 거 다 당신의 자유를 제가 보장해. 제가 자유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방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를 보여드려야 된다. 근데 민주진영이 여태까지 뭔가 정치인들을 보면 나는 멋있어. 그래도 이건 쟤네들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화해야 된다. 이미 그 사례들이 십수년간 실패했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다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해법을 찾자는 저한테 진영주의자네. 욕 좀 먹는 게 발끈해가지고 뭐 고소하네 이러고 있어요. 제가 단순히 뭐 내가 욕 먹어서 고소라는 겁니까? 당신이 저한테 욕하는 거 다 받아들이는데 당신이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그 얘기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글을 남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진영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이 익명의 뒤에 숨어서 끔찍한 얘기들 이런 건 좀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진영에만 뭐 괜찮고 저쪽만 나쁘다 이게 아니라 온라인 문화를 그렇게 안 만들어가면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앞서 보셨듯이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실제로 목숨을 끊게까지 만든다. 그렇게 폭력적이고 무섭다. 그 문화를 언제까지 우리가 가만히 방치해둘 거냐 맞아요. 이 얘기입니다. 저 너무 공감하는 게 그렇게까지 사이버 불링 심하게 당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근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 청년 정치인 지망생들이라면 사실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온라인에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대연정 이런 걸로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거기다 팝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노가 쌓이는 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뭐 그런 것까지 하는 건 진짜 선 넘은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막 극단적인 일부만 갖고 와가지고 호들갑 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진영주의자로 몰고 아주 소수의 사례에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몰면 나는 막 관대하고 품 넓고 합리적이고 냉철하고 이런 그치. 이미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치. 그 이미지 다 가져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이 앞선 문제들을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맞아요. 내가 그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사라집니까? 더 날뛰지. 그러니까 제가 그 무책임함에 대해서 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민주진영 안에서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가 민주당의 이준석이랑 그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까지 갑니다. 다 받아들일 텐데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뭐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영업자들 무자비하게 그 좌표 찍기 당해서 코로나 때도 목숨 끊고 이런 일들 정치인들이 나와갖고 그래도 대화 타협이 중요합니다. 저것도 자유입니다. 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뭐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처음에 그 유시민 작가 깔라고 기사 썼던 그 기사에 네이버 댓글입니다. 참고로 거기도 저렇게 네 펜코 아냐 기자한테 그만큼 펜코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거예요. 실제로 유시민 작가님이 아까 그 보람님 설명해 주셨지만 2030 남성 전체를 쓰레기라고 한 게 아니라 펜코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한 거고 남성들의 힘든 거 다 안다. 학창 시절, 군대, 취업 문제 이 현실 다 공감하는데 다만 금쪽이 대하듯이 좋은 말만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윤석열 양두구역 낚인 것도 이해한다고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구두구역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만 하면 세상 안 바뀌니까 행동하고 책임을 다해라. 그러면서 그런 사례로 우리는 화염병 던졌다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보고 한 거면 알면서도 그냥 유시민 그 코인 타려고 경험치 빨아먹으려는 거고 그치. 안 보고 한 거면 무슨 평론이나 정치한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었고 또 하나 아이러니했던 건 동기부여 영상 이런 거 정서 제가 흐름 되게 중요하다고 봐서 맞아요. 항상 이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민주 진보 진영 그러니까 좌파라고 표현하는데 좌파는 좋은 얘기는 많아. 하지만 현실에서 성공하려면 전혀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얘기들이야. 냉철하고 그게 이제 연장선이 그 차가운 자본주의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현실은 냉정해, 이성적이야, 막 차가워. 그런 얘기했으면 그 유시민 작가님 지금 그대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차갑게. 나 그냥 우쭈쭈 금쪽이처럼 안 하겠다. 징징거리고 안 있다고 하겠다. 세상 안 바뀌어. 이건 그렇죠. 거죠. 당신들이 나서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또 이걸 왜 못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얘기하자면 길어지는데 네.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니 전희연 교수님. 터무니없는 그 기계적 균형에 제가 동참하지 않는 이유인데요. 네. 조선일보가 거짓말 잘하는 거 안다. 근데 나 균형 잡힌 시각 갖기 위해서 조선일보 본다. 그러면서 나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고요. 저는 뭐 일베나 펜코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확장성 어쩌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고요. 그런 비판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저들이 저런 식으로 과거에 끔찍한 소리들을 하고 실제로 책임 회피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는데 그렇게 합리적인 얘기 다 하는 본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입 다 닫고 말 다 바꾸겠습니다. 근데 해결을 못해요. 이때다 싶어갖고 신나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갑자기 유시민 작가한테 총질하는 그 결론이 나온지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좀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그 얘기가 쭉 연장이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능력주의 얘기를 해도 이준석이 얘기할 때는 막 열광을 하고 다른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화살을 들이대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쪽 이준석을 위시하는 그 세력들이 이준석만 좋아하고 근데 이준석이 나는 합리적이라서 좋아. 난 이성적이라서 이준석이 맞는 말을 해서 좋아. 근데 다른 니네들은 완전 민주당 지지하고 이것들은 대깨 땡땡들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준석을 그렇게나 따르고 있다는 거. 실제로 오늘도 어떤 사례가 네. 있었냐면 그 실시간으로 막 글 올라왔잖아요. 다양한 커뮤니티에. 네. 야 이거 그래서 준석이 형한테 호재야? 이거 글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준석이한테 호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일단 따져보고 나서 그 그게 자기의 향방을 일단 결정하는. 일반이구나. 그렇죠. 그게 1번이네. 그러니까 다시 누가 봐도 한번 백기준이죠.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뭐 남성, 여성, 청년, 기성세대 저는 다 설득의 대상이라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저들이 과거에 그냥 평범한 그 풋볼 매니저 그거랑 연장선이거든요 지금. 단순히 그런 커뮤니티라고 취급할 거면 DC 많이 비판하잖아요. DC도 원래 그 디지털 카메라 갤러리예요. 그렇죠. 근데 DC를 지금 디지털 카메라 갤러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나의 네이밍이 돼 버렸죠. 그렇죠. 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평가를 하고 해결책을 찾든 말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히르님 주제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였고 이런 건 사실 다른 방송보다 업데이트에서만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주제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댓글에서도 황희두님이 진짜 전략가다 막 이런 댓글도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스팀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움님이 업데이트 200회 축하 200회 곱하기 100회는 더 가는 거야. 이재명 대표님도 2만 프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해움님이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움님. 예. 이제 총선 때 이제 주위에서 저한테 이걸로 뭐라 하겠네요. 니 때문에 뭐 근데 펜코가 실제로 떠난다, 뭐 2030 남성 떠난다. 근데 우리가 드린 말씀도 어차피 안 펜코라고 뽑아버리네. 해서 사실 어떤 커뮤니티도 그렇고 청년이라고 해서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펜코라고 해서 그 안에서 물론 뭐 다른 다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그게- 굉장히 나눠진다는 얘기고 일부 이준석만 정말 그 사람만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 얘기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맨날 하는 게 여시하는 애들은 뭐뭐다. 그쵸. 이런 얘기 엄청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도 20대 여성은 뭐뭐다. 이런 얘기 하고 그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네. 이 프레임을 과도하게 씌웠다고 깔 거면 그러면 그 본인 그 대장한테 가가지고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나. 네. 새날에서 이 시청자분들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시기 때문에 구독 유진님이 펜코가 뭐 하는 데냐고요? 라면서 계속 물어보셨어요. 아. 짧게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원래는 그러니까 아까 풋볼 매니저라고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예, 그러니까 게임 그 축구 게임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같이 글도 올리고 공유하고 DC에서 파생된 갤러리였고 네. 그게 이제 독자적으로 나온 커뮤니티 그 사이트가 됐는데 그게 굉장히 커진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유머부터 분야가 되게 다양합니다. 정치 분야. 그래서 정치 있고. 분야는 또 다른 차원에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펜코와 정치는 또 다르다라고 구분짓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겔에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약간 중간에 보여드린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DC에서 파생된 갤러리들이 진짜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막 그게 수능 오르비랑 또 이런 데 연결되는데 네. 그런데 에타, 블라인드 등등 이거 얘기하면은 진짜 몇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다 얘기는 못하지만 네. 앞으로 좀 종종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구동님 축구 커뮤니티였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예, 축구 커뮤니티고 사실은 거기에서 정치 이야기가 그러니까 FM 코리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축구 기사 보고 뭐 하는 거. 다만 그 메뉴, 그러니까 자유 게시판이 있지. 게시판 네. 중에서도 이제 정치 시사 게시판이 있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이준석을 이제 추종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인방 문화도 거기 연결 많이 돼 있어요. 우리 그 네. 스타 BJ들. 그러니까 젊은 남성층이 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030이라고 제가 국한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젊은 남성들이 좀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게 될 것 왜 같아요. 그렇게 연결되냐면 인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BJ들은 내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글로 가서 보게 되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TV조선에서 임영웅 씨 막 트로트 그렇게 해서 또 계속 녹여내는 것처럼 이게 정보 유통 창고를 어떻게 저들이 유통망을 설치하고 정보를 주고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흐름을 놓치면 진짜 잘못하다간 한순간에 도태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거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튼 오늘도 방송 저희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더 진행을 했어요. 뭐 오늘 할 얘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명절 지나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반에 또 생방송으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추석 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재밌었다면 채팅창에 1번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업데이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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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